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어서 몽골에 대해서, 이 몽골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송나라, 이 남송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제 몽골에게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몽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몽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그렇죠. 아마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칭기즈칸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몽골은 13세기에 테무친이라고 하는 인물이 몽골 부족,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던 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면서 이 인물이 이제 칭기즈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몽골에서 그 당시 이제 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 따지면은 황제와 같은 거예요. 황제 왕. 즉 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몽골을 다스리는 지배자를 뜻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칭기즈라고 하는 것은 몽골에서 위대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즉 칭기즈칸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황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부족을 통일한 이 테무친이라고 하는 인물이 칭기즈칸으로서 칸의 즉위를 하게 되고, 이 몽골 부족을 완전히 통일하고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족들이 넓은 영토를 장악을 하면서 몽골 제국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기즈칸 시기 활발한 정복 활동들을 통해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돼요. 우리가 칭기즈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전투, 전쟁, 싸움 잘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칭기즈칸은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해서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서하라던가 금, 이러한 나라들의 정복을 하게 되고, 중앙아시아, 나아가서 이제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를 또 멸망시키기도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유럽까지 넘어가면서 러시아와 동유럽까지 침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 우리가 이제 104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은 몽골 제국의 어떤 영역과 관련한 지도가 보이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거의 뭐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이 이렇게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원인,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천호제로 편성된 기마군단, 기마부대의 활약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천호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몽골의 군사 조직이자 어떤 행정 조직의 어떤 제도였어요. 천호라고 하는, 천호, 즉 1000개의 가구, 1000개의 집을 하나의 조직, 하나의 단위로서 묶고, 이 1000개의 호를 통제하는 천호장을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 천호를 관리하고, 이 천호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 아래에는 이제 100호라고 해서 100개의 가구를 딱 설정을 하게 되고, 조직하게 되고, 요거는 100호의 장, 100호장이. 그 아래에는 또 10호라고 해서 10개의 가구, 요거는 이제 10호장이. 이렇게 천호제라고 해서 천호, 100호, 10호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여러 몽골 가구들을 조직을 하고, 이들을 어떤 10호장, 100호장, 천호장들에게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도 임명을 함으로써 이러한 천호제라고 하는 군사조직, 행정조직을 통해서 몽골족들을 철저하게 조직화하고 관리하고, 이걸 바탕으로 강력한 기마부대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천호제라고 하는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던 이 몽골 부족들이 하나로서 조직이 되고, 하나로서 힘을 뭉치게 되고, 그러면서 강력한 기마부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마부대가 워낙 강력한 군사력,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전투들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그 당시 이슬람 상인들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싸움 잘하고 전투력 뛰어나고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자들이 필요하고, 군사들이 먹을 것, 군사들이 쓸 무기, 옷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물자들을 이슬람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제공해줬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이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정보에 뛰어나야 돼요. 적이 군대가 어느 정도 있고, 군대의 숫자가 어느 정도 있고, 적의 무기는 어떻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슬람 상인들은 워낙 넓은 지역을 활발하게 교류하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들이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이제 또 정보도 얻으면서 이렇게 이슬람 상인들의 도움을 또 받아가지고 여러 전쟁들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국은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게 아니라 칭기즈칸의 사후 여러 부족들이 왕위 계승 분쟁 벌이고 또 지들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들이 벌이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분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원나라, 이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원제국과 킵차크 한국, 일한국, 차카타이 한국, 오고타이 한국이라고 하는 여러 갈래로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족들의 몽골족에 쓰는 말에 따르면은 어떤 하나의 작은 나라, 작은 부족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칭기즈칸 사후에는 이 넓었던 영토가 원나라와 킵차크, 일, 오고타이, 차카타이 한국이라고 하는 여러 갈래로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그 중에서도 중국을 지배했던 요 원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나라의 중국 지배. 이 원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칭기즈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이 만들게 되는데, 이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인물이 수도를 베이징, 이 당시에는 대도라고 불리는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국호를 원으로 하면서 원제국, 원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원나라가 이제 우리가 앞서 봤듯이 그 남송을, 중국의 남쪽에 있던 이 남송을 멸망시키면서 중국을 완전히 통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나라의 중국 전체의 지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유목민들이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역사적 어떤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중국은 앞서 봤듯이 거란이나 여진 이런 나라들로 인해서 중국의 영토의 일부를 내어주기는 했지만 중국 전체를 빼앗긴 적은 없었는데, 몽골족 원나라에 의해서 최초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 전체를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유목민들이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원나라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나라를 중국은 어떻게 다스렸냐라고 하면은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 생각을 통해서 다스리게 됐어요. 몽골 제일주의 말만 들어도 우리가 좀 느낌이 오죠. 원나라, 몽골족들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족이 제일 최고다라고 하는 몽골 제일주의에 따라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고위 관직이라든가 모든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몽골인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몽골 제일주의, 몽골인들이 최고야, 몽골인들이 짱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몽골 제일주의. 이러한 몽골 제일주의에 따른 그래서 원나라의 우리가 사회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최고는 아까 봤듯이 우리가 몽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원나라의 사회 구성에서 최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제일 우대받는 사회 계층은 몽골인들이었다라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국가의 고위 관직을 독점을 하면서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생목인이라고 해서 생목인, 눈의 색깔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소리예요. 그 당시 이제 중국에 살던 사람들보다 아시아인들이랑 다르게 눈의 색깔이 다르다. 즉 우리가 지금도 이제 서양인들 보면 눈의 색깔이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슬람이라든가 유럽에서 온 사람들, 외국인들을 우리가 이 당시에 생목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생목인에는 그 당시 유럽이나 이슬람의 상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인들. 그 당시 동서 교류를 하면서 들어온 상인들이 이제 생목인으로서
이 몽골에서는, 원나라에서는 몽골인들은 이러한 생목인을 우대해주면서 이들을 중앙 관료로서 등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재정 업무를 많이 맡게 돼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제 상인이라고 했잖아요. 상인이라고. 상인들은 뭐야? 돈 계산이 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이러한 상인 출신의 생목인들은 원나라의 중앙 관료로서 주로 재정 업무를 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건 이제 한인으로서, 이 한인들은 중국의 그 당시 화북 지방에 살던 금나라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주로 이제 나라의 하급 관리 이런 것들이 됐었고, 한인 밑에 있는 계층이 이제 남인으로서, 이들은 이제 남송의 지배를 받으면서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남송의 지배를 받는 이 남쪽에 살던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들이 이제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서 일반적으로 그냥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제 위에 몽골인, 그 아래에 생목인, 그 아래에 한인, 그 아래에 남인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이 몽골인과 생목인이 국가의 중앙 관리로서 지배층이 되는 거고, 한인과 남인들이 이제 국가의 피지배층,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인들은 이 당시 인구의 한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소수였고, 생목인들 역시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소수였다. 이 소수들이 사회의 지배계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한인은 한 14%, 남인은 이제 남아 한 83% 정도로서 한인과 남인이 사회의 피지배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나라의 사회 구성은 우리가 교과서 105페이지 아래 지식 플러스에서도 보이니까 여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둬야 돼요. 여기 밑에 이제 그림만 보더라도 제일 위에 몽골인이 있고, 그 밑에 생목인들은 우리는 주로 재정을 담당한다라고 해서 재정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라고 나와 있고, 또 한인, 금나라의 지배를 받았었다. 남인, 남송 출신이야.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이 그림과 함께 그 옆에 내용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원나라는 이렇게 몽골 제위주의에 따라서 이 몽골인들이 사회의 지배층, 사회의 최고 지배층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이루어졌었는데, 이후 이렇게 잘 나가던 원나라가 쇠퇴의 길을 좀 걷게 되는데, 이 원나라가 쇠퇴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왕위 계승 분쟁이 나타나게 돼요. 왕의 자리를, 이 황제의 자리를 두고 여러 부족들이 다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가의 지배층에서의 혼란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한 이러한 지배층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원나라에서 교초라고 하는 지폐가 사용됐었는데, 이 교초라고 하는 지폐를 막 너무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국가 재정이 조금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다가 또 이제 재정이 좀 안 좋아지니까 세금도 많이 걷게 되고, 세금 많이 걷으면 누가 불만이야? 농민들이 불만이 커지게 되죠. 농민들이 또 불만이 커지다 보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원나라 말기에 그 당시 전국적으로 거의 일어났던 이 홍건적의 난, 붉은색 두건을 두른 도적대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홍건적의 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어서 배우고 있지만, 이 홍건적 출신의 한 명이었던 주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과적으로는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국의 새로운 명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원나라는 쇠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원장에게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원나라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원나라에서는 이제 송나라에 이어서 서민들의 서민 문화가 적극적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잡극과 구어체 소설이다라고 해서, 잡극은 지금으로 따지면 뮤지컬 같은 거예요. 그 연기하는 연극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노래 이런 것까지 섞어서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뮤지컬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잡극이다라고 해서, 그 옆에 구어체 소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어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듯한 표현으로서 말하는 듯한 글을 써서 이제 완성한 게 구어체 소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어체라는 요거는 이제 입구라고 하는 한자를 써가지고, 입으로 말하는 듯한,
입으로 말하는 듯한 표현을 활용하는 걸 우리가 구어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어체로서 여러 소설들이 쓰여지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서유기가 된다라고 해요. 서유기. 서유기는 뭐 아마 다들 알 텐데 삼장법사, 손오공, 막 저팔계, 사오정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서유기죠. 서유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구어체 소설이 되고, 또한 이 당시에는 이제 여러 지역들과 다양하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들어오게 돼요. 뭐 티베트 불교, 또 이슬람교, 유럽의 가톨릭, 이러한 다양한 종교들이 또 이제 원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